여기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독일의 엘리트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곁에는 개인의 권리를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프랑스 출신의 장교가 함께하고 있죠. 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과 불신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과 마주친 뒤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모든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레온 슈미트, 34살이고 독일 연방군 KSK 특수부대 소속 대위입니다. 지금 저는 베를린의 국방부 회의실에 서 있었죠. 200명이 넘는 장교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들 한국에서의 연합훈련 결과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기술 사양이나 무기체계, 전술 분석 같은 걸 기대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어떻게 저희 독일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국의 평범한 아저씨들에게 완패했는지, 그리고 그 쓰라린 패배가 왜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KSK, 이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당신은 특수전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일 겁니다. 1996년에 창설된 저희 부대는 독일군의 칼날 같은 존재거든요. 미국의 델타포스나 영국의 SAS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대였죠. 입대 지원자 1000명 중에 단 10명만이 최종 선발되는데 저는 그 1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아프가니스탄, 말리, 시리아를 거치면서 실전에서 살아남은 베테랑이 됐어요. 저희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세요? 영하 20도의 알프스에서 일주일 동안 생존해야 했고 72시간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100km를 행군하기도 했죠. 물고문에 가까운 신문 저항 훈련까지. 이 모든 걸 통과한 사람만이 KSK 배지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군대들을 깔보는 건 저희 사이에서 일종의 관습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아시아 군대를 처음 접한 건 2019년 중국 특수부대와의 합동훈련 때였어요. 그들의 시범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돌을 깨고 창을 던지고 화려한 격투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실전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실망감이 밀려왔죠. 야간 침투 훈련에서는 나이트 비전 고글 사용법도 제대로 몰랐고 동계 훈련에서는 춥다는 핑계로 절반이 낙오했어요. 가장 한심했던 건 수영 훈련이었는데요. 특수부대원이 물을 무서워한다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군대는 것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전에선 아무 쓸모없다고 말이죠. 2021년 태국 특수부대와의 훈련도 비슷했어요. 스스로를 정글전 전문가라고 자랑했지만 GPS 없이는 길도 못 찾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 군대는 약하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2024년 8월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시간 낭비겠구나 싶었거든요. 상관은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한국군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K-팝 춤이나 만드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뭘 알겠냐는 생각이었죠. 파견 인원은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는데 다들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싸운 마르쿠스, 시리아에서 ISIS를 소탕한 요한, 말리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토마스까지. 저희는 한국에 가서 막걸리랑 김치나 실컷 먹고 오자. 소주를 현지식으로 제대로 마시는 법이나 배우겠네라며 농담이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파견에는 특별한 동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죠. 32살의 프랑스 문화교류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군인은 아니었지만 한국과 프랑스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와 동행하게 됐어요. 첫 만남에서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자기는 파리에서 3년간 한국인들과 일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흥미로워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파리 사무실에 한국인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글쎄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꼬박꼬박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집에서 쉬지 않냐고 물었더니 팀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서요. 알렉산더는 그걸 보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자기 건강보다 회사가 더 중요할 수 있냐며 혀를 내둘렀죠. 또 한 번은 지하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는데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한국인은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을 두 정거장이나 지나쳐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임산부가 불편해할까 봐라고 하더래요. 자기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건 비효율의 극치라면서요. 알렉산더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권리나 효율성을 포기하고 집단을 위해 사는데 그건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사고방식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개인의 능력과 권리가 최우선이어야 강한 사회가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6월 15일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군대가 강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군 연락장교는 김소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한 군인이었어요. 키도 작고 덩치도 별로였죠. 저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m에 가까운 마르쿠스 옆에 서니 김소령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소령이 갑자기 창밖을 보며 자세를 고쳐 앉더니 가볍게 경례를 하는 겁니다. 밖을 보니 고속도로 옆으로 군용트럭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죠. 제가 왜 경례를 하시죠? 하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김소령이 저기 타고 있는 병사들이 훈련을 가는 길인 것 같으니 고생하는 선후배들에게 예의를 표한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먼저 경례를 하다니. 알렉산더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쓸데없는 집단의식.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희는 한국의 혼돈을 목격했습니다. 우선 교통부터가 엉망이었죠. 차들이 차선을 수시로 바꾸고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지나가고 토마스가 이게 OECD 국가의 수도가 맞나 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고는 없었고 모든 차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죠. 마치 혼돈 속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지하 깊은 곳까지 5G가 터지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스크린도어로 안전까지 완벽했죠. 요한이 최소한 인프라는 독일보다 낫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매우 혼잡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산부에게 양보했어요. 그건 유럽에서도 하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자리에 여성이 일어나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양보하고 또 그 옆에 학생이 일어나 무거운 짐을 든 아주머니에게 양보하고 순식간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일어났어요. 알렉산더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 사람들은 자기가 피곤한 건 생각 안 하나? 일하러 가는 건 똑같은데.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전혀 불쾌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때로는 뿌듯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강요된 선행이 아니라 자발적 배려처럼 보였죠.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위장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대열을 맞춰 이동하고 있었어요. 소총까지 들고 있었죠. 마르쿠스가 쿠데타인가 라며 긴장했어요. 하지만 주변 시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직장인,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자전거를 타는 학생. 마치 무장한 군인들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김소령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군 복무 후에도 8년간 매년 훈련을 받죠. 전시가 되면 24시간 내에 310만 명이 동원 가능해요. 310만 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독일 전체 군인이 18만 명인데 한국은 예비군만 310만 명이라니요. 더 놀라운 건 김소령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특수부대 출신이 꽤 있을 거예요. 707 특임대, 해군 UDT, 특전사. 전역해도 실력은 그대로죠. 평범해 보이는 회사원이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일 수 있다는 그 말에 그때부터 저는 거리에 한국 남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경기도 모처의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건 한국군 특수전 교육단 소속 장병들이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저희 KSK 대원들의 평균 신장이 185cm가 넘는데 한국군은 대부분 180cm 초반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장비도 구식이 많았어요.
저희가 최신식 독일제 소총의 각종 광학 장비로 무장한 반면 그들은 여전히 K2 소총을 쓰고 있었죠. 토마스가 독일어로 이런 사람들한테 뭘 배운다고 라고 속삭였고 저희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교관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죠. 독일 KSK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함께 훈련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 말에는 아무런 빈정거림도 없었어요. 진심으로 저희를 환영하는 것 같았죠. 첫날은 기본적인 사격과 체력 테스트였습니다. 사격장에서 한국군의 실력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K2 소총이 구식이긴 해도 명중률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속사 능력이 뛰어났고 탄창 교체 속도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들의 움직임에는 실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체력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미세하게 앞섰습니다. 완전군장 행군, 장애물 코스, 격투 시범 등 모든 부문에서 KSK가 약간의 우위를 보였죠. 한국군들도 그걸 인정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이 전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기술을 유심히 관찰하고 질문하고 메모했죠. 저는 배우려는 자세는 좋네? 하지만 그게 다야 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날, 팀 단위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4대4 모의 교전이었죠. 저희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 기량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으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건물 진입 및 제압이었는데 저희는 유럽에서 수백 번 해온 표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번이 문을 부수고 2번이 섬광탄을 던지고 3번과 4번이 좌우로 진입해서 제압하는 완벽한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문을 부수는 대신 창문으로 동시 진입했고 섬광탄 대신 연막을 사용했죠. 그리고 4명이 아니라 3명만 진입하더라고요. 아마추어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장악했을 때 이미 목표물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4번째 팀원이 뒤쪽에서 목표물을 빼돌린 거였어요. 저희가 정면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작전을 완료한 거죠.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매뉴얼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는 늘 변칙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KSK의 주특기였죠. 최첨단 야간 투시경, 열화상 장비, 소음기가 달린 무기까지. 기술적 우위는 명백했어요. 목표는 2km 떨어진 적의 기지에 침투해서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완벽한 스텔스 모드로 이동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적외선 감시망을 피하고 센서를 무력화하며 1시간 30분 만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죠. 그런데 한국군 팀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르쿠스가 포기했나 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기지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30분 전에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첨단 장비 대신 자연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센서의 사각지대를 찾고 달빛이 만드는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하고 심지어 곤충 소리의 변화로 저희의 접근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한국군 교관이 옛날엔 한국군이 장비가 없어서 익혔던 기술이고 그걸 지금 후배들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훈련이고 지금은 장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때를 가장하여 훈련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에 의존했지만 그들은 기술을 초월했던 거죠. 훈련 중간 점심시간에는 한국군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식소는 수백 명의 병사들로 매우 붐볐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배식을 받은 병사들이 자기 자리로 가다가 아직 줄 서 있는 동료를 보면 자기 쟁반을 내려놓고 그 동료의 물과 수저를 미리 가져다 놓는 겁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왜 남의 일까지 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자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우니까요. 전우가 편하면 저도 편한 겁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이등병이 식판을 들고 비틀거렸는데 훈련에 지쳐 있었나 봐요. 그 순간 주변에 대여섯 명이 동시에 일어나 그를 도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알렉산더가 중얼거렸어요. 프랑스였다면 아무도 돕지 않았을 거야. 그건 그의 문제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았죠. 셋째 날 오후 장애물통과 훈련 중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군 병사 한 명이 10m 높이의 벽에서 떨어졌거든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저희 KSK팀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부상자 처리는 의무병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전체 훈련이 즉시 중단됐고 가장 가까이 있던 4명이 부상자에게 달려갔죠. 한 명은 상태를 확인하고, 한 명은 들 것을 가져오고, 한 명은 의무대에 연락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자를 안정시켰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부상자의 장비를 정리했죠. 이 모든 게 명령도 논의도 없이 1분도 안 돼서 이뤄졌습니다. 토마스가 혀를 차며 시간 낭비라며 의무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바로 부상당한 병사의 표정이었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안심한 표정.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병사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임무로서 동료를 돕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었죠. 알렉산더가 작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거예요. 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넷째 날 그 운명적인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민간 서바이벌 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한국의 민간 전술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제안했죠. 저희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민간인, 그것도 동호회라니요. 하지만 겉으로는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가벼운 운동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의 한 서바이벌 게임장에 도착했는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10명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배 나온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안경 쓴 아저씨. 누가 봐도 주말에 운동 삼아 나온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죠. 게다가 한국군도 아시아인치고 체격도 크고 좋았지만 그 사람들은 착출된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체격 조건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민간인 한국인들의 체격 조건은 볼품없었습니다. 잘 쳐줘봐야 평균 키 175cm? 요한이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진짜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르쿠스는 아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이고 상대는 그냥 민간인들이었으니까요. 게임 룰은 간단했습니다. 페인트볼을 사용한 선멸전으로 한 팀이 전멸하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충 표준 제압 전술로 간다. A조는 좌측 우회, B조는 정면 제압. 2분 안에 끝낸다. 이렇게 전술을 짰죠.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저희는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수년간 함께 훈련한 팀답게 일사불란했죠. A조가 좌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B조가 정면에서 제압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초도 안 돼서 저희 팀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쏘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쓰러진 건 저였는데 정확히 32초 만에 KSK 6명 전원이 전멸했습니다. 저희는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심판이 청팀 승리, 피해 없음.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해 없음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시 해봅시다. 제가 외쳤습니다. 방금 건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죠. 두 번째 게임에서는 나토 표준 도시전 교리를 적용했어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술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1분 12초 만에 전멸. 여전히 상대팀은 무피해였고요. 저희의 모든 움직임이 예측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의 전술 교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번 조금씩 더 버텼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완패, 그것도 압도적인 완패였죠. 다섯 번째 패배 후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당신들 정체가 뭡니까? 백발의 팀리더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고 저 친구는 특전사, 저기는 UDT 출신이죠. 다들 20년 전쯤 전역했어요. 20년 전에 전역했는데도 이런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니요. 제가 왜 아직도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아저씨는 언젠가 나라가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그리고 재미도 있으니까 더 좋다고 말했어요. 순간 게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거든요. 쉬는 시간에 저희는 패배를 분석했습니다. 왜 졌을까? 기술, 장비, 체력 모두 저희가 더 뛰어났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했어요. 저희는 6명의 뛰어난 개인이었고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였던 겁니다.
저희가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일 때 그들은 집단의 본능으로 움직였어요. 리더가 쓰러지면 0.5초 안에 다음 사람이 지휘를 이어받았고, 한 명이 재장전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이 엄호 사격을 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알고 지시하지 않아도 필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였고 DNA였고 삶의 방식이었죠. 6번째 게임에는 알렉산더도 참가했습니다. 군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격은 할 수 있었거든요. 게임 중반 알렉산더가 불리한 위치에 고립되어 곧 제거당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팀 아저씨 한 명이 사격을 멈추고 손짓으로 안전한 곳을 가리켜준 거예요. 적에게 도움을 준 거죠. 알렉산더는 그 틈을 타 빠져나왔지만 곧 다른 곳에서 제거당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알렉산더가 그 아저씨에게 왜 도와주셨어요? 적인데? 라고 물었는데요. 아저씨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위험해 보여서요. 게임이지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알렉산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개인주의를 신봉했던 그에게 저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은 충격 그 자체였던 거죠. 모든 게임이 끝나고 저희는 그늘에 앉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들이 시원한 보리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수고하셨다며, 날씨가 더운데 괜찮냐며. 저희를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승자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죠. 마르쿠스가 이렇게 강한데 왜 군대를 계속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죠. 그런데 한국인 아저씨들은 군대는 갈 곳이 못 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우리는 취미하면서 추억놀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취미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실력이 뛰어났다는 건 사실이죠. 돌아오는 길에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결력이 강한가요?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으며 함께해야만 살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하더군요. 알렉산더가 조용히 듣더니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거군요 라고 말했는데 김소령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개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 함께하는 거라고 믿을 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주일간의 훈련이 끝나는 날 작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했던 아저씨들도 초대됐죠.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오만했습니다.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통역을 통해 전달된 제 말에 한국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죠. 무슨 말씀을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운 건 저희뿐이라는 걸. 알렉산더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왔고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서 봤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된다는 걸요. 그의 눈에는 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죠.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안전하니까 가능한 거겠죠. 맞아요.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310만 예비군이 있고 전 국민의 단결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독일은 최고의 기술과 장비를 가졌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위기가 닥쳤을 때 독일 국민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었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보고서 작성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한국군의 전술이나 장비, 훈련 방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은 최소화하고 본질을 전달하기로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렸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개인 전투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고의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적과 싸웠지만 그들은 가족을 지키듯이 싸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죠. 우리의 힘이 훈련과 규율에서 나온다면 그들의 힘은 국가와 공동체라는 정신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몇몇 고위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의 퇴로를 확보해주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알렉산더도 비슷한 보고를 했다고 해요. 프랑스 문화교류부에서 그의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단결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고 하더군요. 무엇이 더 강한지는 이미 증명되었다. 제 발표 이후 독일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팀 결속 훈련 강화, 전후의 교육 도입, 예비군 제도 개선 검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죠.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발표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독일군 장교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에 대해 묻고 일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매주 서바이벌 게임장에 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팀원들과 진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죠. 아직은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의 그 서바이벌 팀 아저씨들로부터요. 레온 대위님,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번엔 같은 팀으로 뛰어봅시다. 같은 팀으로. 그 말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군인을 훈련시키러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시민들에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총과 칼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바로 우리라는 마음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시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진정한 강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